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다들 출근을 하며 바빴던 아침 시간 바로 9시 15분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 사업본부 직원이 그쪽을 관리하고 있다가 무언가 이상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보자마자 느낌이 안 좋았던 그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지요. 바로 시체였습니다. 머리와 팔, 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상태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시신이었죠. 발견 당시에 크기와 형태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땐 2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9년 8월 우리는 두 번 다시 없길 바랬던 끔찍한 사건을 또 듣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인지 말이죠. 이 사건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의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 우리에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다, 조선족이다, 모방범죄다, 묻지마 살인이다, 혹은 원한, 치정 등등의 이야기지요.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즉 과거와는 달리 어느덧 우리 현대사회, 우리에게는 토막살인과 시신 유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더 전문화되었고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9년 8월 한강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38세 장대호의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는 뒤에 이 장대호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사진,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 사진을 함께 보여드리며 장대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3일이 됩니다. 오전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이다. 매우 끔찍했던 상황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몸통에는 치명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와 목 부분이 잘라진 건 확인이 됐는데 일주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훼손 부위가 도구를 썼다 정도 이외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는 점, 즉 여기서 보여지는 건 범인은 도구를 썼다라는 것, 최소 두 가지 이상이었습니다. 톱이나 칼 같은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을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칼이나 톱을 썼다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찔렀다거나 해서 흉터가 남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2019년 8월 16일 오전 10시 48분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는 오른쪽 팔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는 봉투 안에 들어서 확인이 됐는데 팔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몸통 발견 지점 3km가 떨어져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자, 팔도 별다른 흔적이 없었다. 더 특이한 건 저항은도 없습니다. 반항은이죠. 무슨 소리냐면 누가 칼로 위협을 했고 칼로 공격을 했을 때 그걸 잡았다라고 하면 손을 다쳤을 텐데 그런 흔적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아마 피해자는 기습적으로 당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8월 17일, 지금으로부터 3일 전이었습니다. 새벽 1시 장대호는 자기가 여기 한강 시신훼손의 사건의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찰청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속된 얘기로 거절을 당했지요. 그 이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종로경찰서에 와 체포가 됩니다. 그 이후 고양경찰서로 이송된 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에 방화대교 남단에서 머리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그에게 직접 들어봐야 했습니다. 왜 죽였는가? 라는 문제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텔 종업원이다. 근데 피해자는 투숙객이다. 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 범행으로 죽였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특이했는데 또 하나 특이한 요구를 했습니다. 장대호는
내가 한 가지 요구할 게 있다.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죠.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해서 가서 범행 얘기 듣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줘. 근데 그 부분은 외부에 공개가 되지는 않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제가 봐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그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이후 장대호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진술을 가만히 들어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입니다.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종업원 그리고 거의 총체적인 관리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게 장대호였습니다. 근데 장대호는 이곳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피해자가 손님으로 들어옵니다. 32세 그리고 회사원이고 출장차 온 상황이었죠. 근데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 4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내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자신을 주먹으로 먼저 쳤다. 그래서 반말도 하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자고 있는 그 사이에 마스터키를 갖고 들어가 망치로 살해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다른 모텔로 가라. 돈 없으면 돈 안 낼 거면 가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막무가내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우발적이었다. 라고 주장하지요. 여러분 여기는 장대호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살해 이후 자신이 지내고 있던 모텔방 왜냐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장대호가 관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한 방을 뒀고 그 방에다가 이 유기를 한 뒤 그 이후에 칼과 톱을 이용해 시신을 며칠간에 걸쳐서 훼손을 합니다. 그 이후 전기 자전거를 빌립니다. 일반적 자전거 아닙니다. 왜냐면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싣고 어떻게 갔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른 사지와 머리를 검은 봉투에 담아 도림천을 따라 버렸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곳이 바로 살인이 발생된 그 모텔입니다. 이 모텔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전기 자전거를 빌려 거기에다가 옮기고 그 다음 도림천 바로 이겁니다. 이 천을 따라 올라갔다. 거리가 꽤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 쪽으로 올라가 대교 쪽에서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서 다 진술이었죠. 당연히 경찰분들도 한강변에서 시신을 유기하고 있는 장대호의 모습을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그 안에 있는 흉기와 톱, 그걸 전부 찾아 혈흔까지 분석이 됐으며 범인에 대한 부분은 확실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항들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들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그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년간 넘게 노래방, 안마방, 모텔 같은 데서 임시직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년간 거의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텔은 24시간 교대로 한 명씩 일을 한다고 합니다.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을 청소하는 사람을 대부분 이제 중국인, 이제 조선족을 고용을 했는데 상주하지는 않았고 저녁에 와서 장대호가 어디 가서 청소해라고 하면 거기만 청소했다고 합니다. 해서 당연히 그 안에 시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몰랐을 겁니다. 그 방은 청소하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이게 외부에 좀 공범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시는 분들 중에 궁금증을 던지신 분들의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저는 장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장대호는 분명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팔이 발견됐다, 지문이 나와서 신원 확인이 됐다, 그래서 자수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두려워서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대호는 전혀 긴장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장대호의 입장에서 면식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이 된다고 해서 자신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 자신이 범인으로 몰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피해자가 확인이 되고 나서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봤을 때 이 모텔 근처로 확인된 뒤 경찰이 2번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모텔 관리인이었던 당연히 장대호에게 물어보는 상황이 됐던 거죠. 즉 수사선상 용의선상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와서 두 사람이 함께 묵은 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서 장대호는 직접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 CCTV가 낡아가지고 보관이 아예 안 돼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나갔다. 즉 전혀 불안하거나 떠는 모습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대범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근데 그가 왜 자수했을까?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게 무엇일까?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 서서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을 했던 종업원과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건 철저했다라는 거죠. 좀 특이한 사항은 자기가 자수를 하라고 하기 하루 전날 일을 했던 한 사람에게 번호도 주고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 그런 전화번호, 그렇게 해서 뭔가 인수인계를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 분명 말씀드리지만 장대호는 긴장한 상태가 전혀 아니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4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우발적 범죄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 계획범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함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텔에서 돈을 안 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평소 같으면 나가세요. 아유, 돈 안 내는데 누가 돈을 안 내고 받아줍니까? 물론 우리의 생각일 수 있지요. 뭐 장대호는 평상시에 후불로 돈을 받아준 적도 있나 보지. 그런데 이 이야기에 증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해서 글에 써놓은 적도 있습니다. 폭력성도 드러나지만 자신의 관리 노하우라고 해서 글을 인터넷에 써놓은 적도 있지요. 모텔 호텔 연령 7년 차다. 손님 가려받을 줄 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 신고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밑에 가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팔뚝에 문신한 조폭이 프런트에 반값 비싸다고 다 때려부신다 협박하길래 나는 이런 대사를 했다. 몸에 문신하면 칼이 안 들어가냐? 네 몸엔 칼이 안 들어가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간다. 그 다음도 몸에 터치하면 내 몸에 손대지 마.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평상시에 장대호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더, 장대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상 손님이 오면 이렇게 무조건 싸워. 여기에는 조선족도 많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진상들 많이 쳐내서 잘 안 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누가 욕하면 너도 욕해. 그런 이야기죠. 근데 같이 근무했던 동료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조금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즉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는 행동에 대해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손님이 와서 5만원짜리를 내야 되는데 5천원짜리를 내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아 그냥 다시 주세요, 뭐 실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장녀는 그거에 대해서 너 나 무시하냐? 라고 얘기하면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성수 PC방 살인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건 피해자가 잘못한 거지 김성수가 잘못한 건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되게 자주 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보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골자를 위로 올려서 4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4만원을 안 내서 거기서 왜 4만원 안 내시죠? 트러블이 생겼다. 원래 장대호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대호는 나가세요. 나가세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방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마스터키를 열어서 죽였습니다. 저희가 왜 계획범죄라고 얘기하면 법률상 이걸 계획범죄라고 인정할진 모르겠지만 분명 그는 머릿속에 아 그래 일단 들여보내자. 거기서부터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읽어보다 보면 확실히 장대호는 반사회적 태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즉 약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 자기 스스로의 머릿속에 합리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강하고 더불어 상황 판단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능적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그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글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외부에서 살짝 보셨을 건데 저희도 지금 같이 함께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호는 네이버의 지식인 활동을 좀 한 걸로 확인됩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꽤 많은 글과 답변을 남기면서 사회와 소통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시작했던 내용, 안산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 답글을 단 게 있고, 그 다음에 안락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에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락사에 대한 댓글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마다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죽을 권리. 자, 이제부터 내용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당시 27살이었죠. 자기 되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자, 여기입니다. 저는 참수당하는 실제 동영상도 봤습니다. 단칼에 목이 잘려 나가는데 그것도 안락사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하도록 죽고 싶은 게 저의 심정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던지냐면, 장대호는 예전부터 일명 스너프 필름이라고 부르는 되게 잔혹한 영상들에 대한 접수가 꽤 많습니다. 일반적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폭력성에 대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에 대해 되게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반사회적인 인격체지만 중간에 사회적 인격체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주몽게임 제작자입니다. 그가 무슨 게임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삼국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사진만 바꿔서 주몽 주인공들을 넣어서 만든 게임인데,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자 여기서 사회와 소통하는 법, 뭔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준다라는 걸 느꼈던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한 지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에 답을 달아주는데, 여러분이 외부에 보시는 이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되게 괴롭힌다.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절대 님보다 싸움 잘한다는 보장 없다. 의자를 정확히 상대방 머리에 찍어야 된다. 부모님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즉 사회가 하고 있는 조언이나 방향성에 대한 걸 모두 부정하고 무조건 괴롭히고 무조건 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 이런 식에 대한 그게 과격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 직업을 뭘 해봤다에 대한 것들도 하나씩 다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안락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답변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2017년에 달아놓은 건데, 예전에 썼던 어떤 여성의 글을 보고서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며 자신이 38살이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가 손실을 봤다, 이런 식의 글을 써놨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지요. 자, 저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드렸던 건 폭력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규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 남들과 생각이 좀 다른 그런 케이스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장대호는 네이트판에도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고 장자연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이상한 글을 남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식의 글을 쓰지 말아라 라는 댓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장대호는 굉장히 반인격적인 성향을 예전부터 보이고 살아왔고, 인정을 받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그는 그게 깨지자마자 자신 안에 응어리째 갖고 있는 컴플렉스라는 게 존재했지요. 자, 그래서 저희는 위에 나왔던 상황, 컴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계획범죄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다, 본 것들 말이죠. 자, 세 번째, 장대호는 사이코패스다. 저희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분들도 그러시죠. 그렇다고 모방범죄,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지요. 자, 저희가 조금 전에 하나 내용을 봤습니다. 자기는 참수하는 영상도 실제로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것도 있습니다. 어떤 글에 자신이 어떤 사이트에 사람을 죽이는 동영상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거에 항의를 받았던 글입니다. 이 남자 바로 장대호죠. 장대호가 사람 죽이는 동영상을 올렸다. 어이없다. 할 말이 없다.
이런 걸 누가 달았죠. 즉 장대호는 사람을 죽이는 영상과 관련된 부분, 좀 잔혹성, 스너프적인 부분에 대해서 꽤나 숙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그럽니다. 모방범죄고 뭐 누군가가 이제 고유정이 그런 걸 한 걸 보고서 따라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에 대한 지식, 상황, 그 흐름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된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과거의 행적을 살펴볼 때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가 주목을 받았을 당시 네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주몽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월감을 좀 느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모든 게 돌아오고 좌절의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반사회적이죠. 키는 160, 그리고 탈모가 있습니다. 키도 작고 사회가 자신을 굉장히 안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반사회적 성향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것도 글을 씁니다. 키 작으면 뭐하다, 머리가 빠지면 뭐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머리가 큰 것, 그것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사람을 못 만난다, 뭐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오늘도 외모에 대해 고심 중인 나는 얼큰이다. 침대에 누워 키가 커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은 나 자신을 상상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진을 올립니다. 실제 장대호의 사진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28이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은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하다. 점점 커져만 가는 나의 얼굴. 이런 식의 글을 쓰며 자신의 사진을 올립니다. 장대호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성장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이 작아져야 된다.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며 잘생긴 연예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계속 올리고 한두 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업데이트를 했지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뭔가 비난과 관련되어 있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진을 또 올려놓습니다. 잠깐 종교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갖고 오면서 무언가 마치 맞는 것처럼, 합리화되는 것처럼, 자신이 살아오는 게 맞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의 장대호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정신병력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반사회적 성향이라는 게 강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똑바로 해야 돼. 대신 사회가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대한 부분은 사회가 잘못된 거고 세상이 잘못된 거다 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납득이 되시나요? 그는 자수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수하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외부에 알려달라라는 취지였죠. 즉 자신이 억울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 난 근데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사에 제시했지만 되지 않았다. 자수한다. 자수해서 내가 원하는 걸 너희가 해주면 내가 얘기를 할게.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오면서 기자의 질문, 혹시 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얘기합니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즉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기는 타당하다.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 난 그래서 자수한 거다. 즉 이런 모든 행동을 보면 두려워서 자수한 거 전혀 아닌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나는 당당하다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지요. 사이코패스보다는 분노 범죄, 폭발 범죄 유형에 훨씬 가까운 내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제2의 장대호, 제3의 장대호가 얼마나 많을까요? 신원 공개, 뭐 사람이 그렇다, 신상 공개 전 중요하다는 거 당연히 알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1년 전부터 저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컨텐츠를 정리하고 뭔가 세분화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권희룡 프로파일러님이 저희 방송에 오셨을 때도 늘 말씀하셨죠. 시급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인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만큼 끔찍한 범행들이 발생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왜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가중처벌이 붙지 않는지, 시신 훼손이 어쩌면 사회적인 유행이 되어가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은 피해자 및 가족 유족들은 박탈감이 매우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시신 훼손은 인명경시입니다. 분명 이 기준, 양형 기준 자체가 높아지고 살인죄에 준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계획이던 우발이던 말고요. 계획 우발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국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1급, 2급, 3급, 즉 살인에 대한 범주를 더 세분화시켜서 법에 대한 부분이 더 엄중하게 가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대호 정말 사이코패스 범죄자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묻지마 살인한 사람 같습니까? 한번 곱씹어 생각해볼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